청와대에서 긴급 발표했던 내용을 우리 모두 상기해야 합니다.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이 김민석 총리 사이에 표명 및 전당대회 출마가 현실이 되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지금 평택을과 전북지사 선거판에도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례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김관영이가 대통령 팔았잖아요, 막. 내가 뭐 대통령 픽업됐다, 그리고 뭐 선거 관련된 나가는 거를 양해를 구했다, 뭐 고지했다, 이런 계속 발언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부인했어요. CCTV에 찍힌 사람을 대통령이 나오라고 했겠어요? CCTV에서 돈 주는 걸 본 사람 봤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진짜 저런 게 진짜 구태입니다. 구태고. 대통령하고 통화도 안 했으면서 네. 청와대 어떤 관계자와 통화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부인했거든요. 대통령과 김관영이 통화한 바 없다. 상의한 적 없다. 명확히 이야기를 했고 굉장히 불쾌감을 토로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선거와 관련해 어떤 특정 후보와 상의나 교감 같은 것들을 하지 않는다. 대통령과 청와대를 선거 정쟁의 소재로 삼는 일은 삼가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명확히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거는 김관영 후보가 좀 해명해야 되지 않나요? 해명해야죠.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니야? 그렇죠. 아니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지금 개입한 것처럼 정치 개입한 그렇지. 것처럼 정치 개입 범죄자 거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주 진짜 안 이게 좋은 안 좋은 진짜 행위야. 구태야. 구태 중에 구태야. 왜 이렇게 또 계속 빌미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자, 대통령이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노골적으로 김관영 편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현택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게 마치 친명 친청의 대결로 몰고 가. 김관영이가. 그게 유리하다 판단하는 거죠. 자기 명분이 없음을 그걸 통해서 희석화시키려고 하고 사람 눈을 호도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대통령을 저렇게 팔면 됩니까? 거짓말로? 그건 안 돼, 안 돼. 그러면 자칭 친명 의원이라는 사람들 이현택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뛰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호남 의원들 발벗고 나서야 돼. 광주 전남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전북 의원들.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저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김관영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어저씨 돈을 5만 원씩 뿌렸는데 만약에 김관영이 살아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앞으로 5만 원씩 주면서 대리운전비로 써라.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판례가 형성이 되는데. 그쵸. 100만 원 미만에 받을 수 있어요? 김현장이면 답니까? 김현장한테 뭐 도움 받으면? 우리 박시영 대표는 정말 정의감이 강해요. 요즘 항상 화가 나게 정의감이 강해. 네? 정의감이 강합니다. 아니 진짜 열받아 이런 거는. 알았어. 진짜. 정치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졌지? 그러니까 사실? 아니 일단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A라는 지역에 음. 예를 들어 서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교육감 후보가 민주진영을 대표하는 후보가 한 명이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래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결정이 됐으면. 그렇게 안 됐을 때 그렇지. 보수가 되면 우리 학생들이 고통받습니다. 그렇지. 그걸 생각해야지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내 감정이 좀 훼손됐다고 이 당파적 이런 의지가 없어진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는 모든 진보 진영에 대한 지지가 자기 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오늘 방송 끝나고 2부에 진보교육감 오늘 특집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안 차는 교육감 후보들이 있어. 있지. 논란도 커. 예. 그러나 어떻게? 개인적으로 엄청 싫은 사람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지지해야 됩니다. 지지해야지. 당연하지. 그게 기본적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당파적 나를 위해서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는 맞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생각 가져야지. 지금 나는 이원택, 김관영 누가 좋냐 나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지. 예? 그렇지. 범진보 진영 어떤 식으로 지금 아니 제가 그런 얘기. 아니 김관영 자른 게 심야에 제명 처리한 게 정청래 단독 결정이냐고. 그게 아니라고. 최고위원들 모두 모여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안이에요. 거기에 이현주도 있고 다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강두구도 있고 다 있다고. 이게 어떻게 정청래가 자기 정치하기 위해서 김관영을 쓸어냈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뻔히 알면서 말이야. 그럼 강두구가 자기 정치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 뻔히 알면서. 자기 정치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건 아니지.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선거를 바라보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이 참 복잡해요. 고민도 많고 실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해은 과장님은 지금 우리 지지자들 마음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속상할 수밖에 없죠. 저도 너무 속상해요. 오랫동안 이제 민주당에서 몸담고 이제 계속 국회에서 일하고 시민들의 마음을 들어오고 했는데 이번 선거만큼 이렇게 개인의 이익을 앞세운 선거가 있었나 당내에서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정당이라는 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들의 마음을 대표를 해줘야 되고 정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의 마음도 대표를 해줘야 되는 건데 어쩌다 이렇게 정치 엘리트들의 뭔가 줄세우기 같은 그런 싸움이 돼가지고 이 선거의 성격이 이렇게 변질돼 버렸나 그런 생각들 때문에 너무 안타깝죠. 저는 당원들도 다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요즘 지지자들의 마음. 그러니까 신나서 막 시작을 했는데 네, 네. 갑자기 음. 뭐지? 우리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정치가 특히 국회의원 후보를 이런 사람을 지지하면서 우리가 같은 편이다.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을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과 진보진영 전체 역사에서 하나의 심각한 도전이라고 봐요. 그냥 하나의 지역구, 하나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동시선거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한 군데 문제가 한 군데에 네. 끝나는 게 아니거든. 끝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아니 이런 분을 내가 민주당이니까 찍어야 돼? 이런 문제가 지금 봉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죠. 평택 선거에서는 사실 김용남 후보의 여러 비리 의혹들, 과거의 언변, 문제적인 발언들, 뭐 그다음에 갑질 의혹, 뭐 보좌관 대하는 거, 아무튼 여러 가지가 다 있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대부업체과 관련해서. 근데 모든 게 다 사실인지 일부는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다 밝혀져 봐야 하겠지만 정황을 보면 부인할 수 없는 정황도 꽤 많잖아요. 그럼 이쯤 되면 과거에는 사퇴를 했어, 사실. 그러면 그것도 자진 사퇴하는 게 맞는데 후보가 사퇴하는 거 끝까지 버틴다면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당이 나설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돼요, 후보가. 이쯤 되면 죄송합니다. 제가 좀 깨끗하게 살아왔어야 하는데 이래저래 흠결이 많아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심기일전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 달래줘야 돼. 근데 그런 것도 없어. 제가 그 부분은 잠깐 음. 예를 들자면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선 가치 판단하기 전에 사실 판단을 해보면 자 국회의원은 당에서 음. 이미 공천을 줬어요. 예. 그러면 사퇴 당에서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퇴는 당에서 시킬 수가 없어요. 개인으로. 당에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출당을 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확실하게 출당을 시킬 수는 있지만 뭐 못한다? 사퇴는 못 시킨다. 자 거기까지 확실하고 그러면 김용남 후보의 입장에서 예전에는 이 정도 건이면 사퇴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말이 안 되는 말이 이 정도 건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나온 국회의원 후보 중에 사채업을 직간접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예.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고 뭐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가족이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얘기 있었지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이건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는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99.9%라고 봐요. 그렇죠. 왜? 지금까지 왜? 버티는 거 보면 그렇죠. 아니 지금 사퇴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시인한다 이렇게 보겠지. 시인한다고 보고 모든 게 끝나요. 그렇지. 본인한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끝까지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또는 범진보 진영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누군가를 응. 막 출당해라 죽여라 살해라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음. 전략적으로 누가 지금 여기서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는 걸 사고해야 된다. 그게 민주 진보 진영 전체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이 뭔가? 저는 그러니까 평택 유권자들은 판단을 할 거라고 봐요. 저는 유권자들이 과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스윙보트가 별로 일어나지 않더라. 한번 굳어지면 잘 안 바뀐다 하는데 실제로 어떤 인계점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여기까지 용서하지만 여기서는 이거야. 이거는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판단하는 지점이 있어요. 딱 그 태도 변경을 하는 지점이. 그렇죠. 저는 꽤 왔다고 봐요. 40, 50대들한테.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이제 평택이라는 조건 때문에 좀 늦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는 예. 제가 들어보니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렇죠. 응답을 안 해. 너무나 많이 여론조사가 쏟아지기 때문에 지금 평택이나 부산 북갑은 여론조사 제대로 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걸 믿을 수도 없어요.
쿼터가 여론조사- 쿼터를 채우지를 못해. 여론조사가 이미 여론을 정확히 반영하는 반영을 능력을 못해요. 상실했어요. 못해요. 그래서 이제 두 군데는 그렇습니다. 네, 두 군데는 그래서 뭐 그거는 갈아서 볼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밑바닥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래, 확인할 수밖에 없는 저는 거고. 방금 어떤 분이 말씀하신 건데 평택 시민들의 지혜를 믿어야 돼요. 왜 그 그리고 방법밖에 없어요. 믿어야 되고 다만 그렇지. 나는 민주당 지도부는 뭐 해야 하냐. 후보가 사퇴를 못하면 사과는 나는 해야 한다. 왜? 본인 때문에 다른 격전지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가려고 하는 거를 과연 모를까? 모른다면 바보지. 알 수 있죠. 사실은 영향이 있겠구나. 그러면 적어도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돼. 그게 맞아. 사퇴를 안 한다 하더라 사과하는 게 맞고.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는 뭐 해야 하느냐? 적어도 유감 표명을 명확히 해야 돼. 뭐 왜냐면 후보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속속들이 다 모르는 상태에 공천하거든. 이런 잡음이 있을 줄 알았겠어요? 민주당 지도부 몰랐지, 몰랐죠. 당연히. 몰랐지. 그런 준비돼 있지 않아요. 아니 더군다나 저 전략 공천 국힘 쪽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모른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네. 삶을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일부터 있잖아요. 모레 사전투표 시작이잖아요. 그럼 민주당 지도부가 정청래 대표가 내일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메시지를. 지지자 여러분 대통령을 지켜주십시오. 국민의힘 승리하면 대통령 발목 잡고 국정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켜주십시오. 지지자 여러분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심길전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쳐야 하잖아. 그러려면 상처 입은 사람들한테 어루만져주는 메시지가 나와야 돼. 그게 유감 표명이에요. 평택을 선거에 대한 유감 표명을 정청래 지도부가 해줘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지지자들 달래면서 그러나 이번 선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님만 보고 투표장에 달려갑시다. 이렇게 외쳐줘야 한다고. 아, 오늘 박시현 대표 옆에 있으니까 힘드네. 근데 내일 날 갑자기 매부쇼에 불렀어. 매부쇼에 불렀어? 나왔는데 그 앞순서가 정청래래. 정청래 내 눈을 피할 것 같아. 무서워서. 간절하대. 선거는 제가 보기 그래요. 간절하게 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정말 절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적대감을 기르는 방식으로 간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느냐. 평택 시민을 믿고 평택 시민이 아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입장을 한 분한테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막 뭐 누구를 막 싫어하고 누구를 막 혐오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메시지 봤는데 심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막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의 문제점이 있죠.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승리하려면 조국 후보가 민주당의 애정이 강한 분들 중에서 김용남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이게 흔히 말하는 조국 지지로 흡수를 해야 하는데 이게 막 논쟁을 벌인다고 그게 오는 게 아니거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조국혁신당도 좀 자제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충고를 드리고 싶고요. 평택권 관련해서 아까 제가 걱정되는 건 평택권이 평택 하나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라는 거죠. 접전지가 지금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민주당의 우세 지역에서 접전지로 바뀌는 이제 언론도 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뭐 예를 들면 적신호가 들어왔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봐요. 황색 전멸등이 들어온 거야. 황색 전멸등. 이제 위험 신호를 자꾸 감지를 지금 해. 왜? 선거에 3대 지형이 있어요. 3대 지표가 있어. 3대 지표가. 선거 지형을 분석하는 3대 지표가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그다음에 여당 찍을래, 야당 찍을래. 안정론이냐, 견제론이냐. 이거 있잖아요. 3대 네네. 지표가 있거든요. 이게 선거 지형을 분석하는 기본 지표예요. 이 3대 지표가 양호합니다.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예요. 민주당이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가 이번 선거예요. 대통령 지지율 이렇게 좋고 정당 지지율 좋고 프레임 선거에서도 국정 안정론이 압도적 우위인데 어떻게 집니까? 인물들도 다 출중한데 지지자들만 투표장에 나가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 근데 지지자들의 마음을 지금 가로막는 것이 생겼단 말이에요. 발생했고 이 부분에 잘 어루만져 줘야 한다. 지도부가. 맞습니다. 후보가 못하면 지도부라도. 내일 만나서 말씀하십시오. 정치는 날 피할 것 같다니까. 요즘에 뭐 메시지 보면 열심히 읽긴 읽어. 아이고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나는 다른 건 다 모르고 다른 거 다 제껴두고
민주당의 민주당을 대표하는 선출직에 나가는 사람이 최소한 여기까지 무너지면 되는 건 아닌가? 예, 그런 시점까지 시험받게 됐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제 의견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꼭 국립대 교수 얘기해. 다른 때 잘 놀다가 이럴 때 난 국립대 교수. 그거 공무원 신분도 아니야. 선거운동 할 수 있어. 아, 공무원 신분은 맞습니다. 공무원 신분 아니 선거운동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정당 활동 할 수 있고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좀 잡으세요. 그러면 나는 국립대 교수인데. 자, 박부영, 이중성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네. 그리고요, 늘 이야기하지만 응원 투표보다 응징 투표가 더 셉니다.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심판하러 가잖아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럼 지금 국민의힘을 심판하러 가고 싶거든 사람들이. 대통령 발목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내란 반성도 없잖아요. 윤호경이 공천하고 이놈들 절대 안 된다. 이 마음이 가득 차잖아요. 그거 다행히 또 요즘에 주식도 많이 올랐고 다시 기분도 좋잖아요. 솔직히. 투표장 가서 응징해야 합니다. 저놈들. 근데 보수는 좀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이벤트를 좀 계속 만들어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전 대통령도 이제 데리고 다니고 뭐 스타벅스 뭐 이런 걸로 우리 뭐 스타벅스 들고 뭐 투표하러 가자 뭐 이런 자꾸 이런 좀 응집 이벤트들을 만드는데 이게 진보 진영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 선거 관련해서 많은 방송을 쭉 봤는데 그 박시영 대표 이야기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박시영 대표가 약간 말을 섞어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안 드러나긴 하는데 응징 투표보다는 지금은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투표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장 앞에서 나와야 돼요. 그럼 대통령 앞세워야지. 대통령이 사라지면 선거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선거 초반엔 다 대통령이 얘기했거든. 어느 순간에 대통령이 사라지고 각 후보가 다 잘났다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정우도 내가 그래서 혼냈고 사실 정원우도 그 문제가 있고. 혼나던가요? 아니 그래서 이재명 전재수로 같이 붙여 쓰잖아 이제는. 아, 네. 처음에 그렇게 안 썼거든. 이제 북구의 시간 뭐 준비된 미래 하정우 이렇게만 했거든. 그래 그거 아니다. 또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을 어렵게 한 자리에 모셨으니까 전문가가 보는 관전 포인트 간략하게 정리하고 각 지역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깜깜이 기간이 됐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이제 발표를 못하는 기간이 되면 예. 각 정당들은 비공표 조사를 합니다. 민주당, 뭐 국민의힘 공표만 못하고 공표만 네. 못하고 이제 판세를 예측하면서 대응을 짜는데 예. 지금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조사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ARS 안심번호로 조사를 하는데 격전지에서 사람들이 응답을 잘 안 한다. 이게 이제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그 여론조사에 대한 피로감 이게 있더라. 전화가 너무 많이 왔었어서. 그리고 ARS 조사에서는 그 보수가 결집된다는 징후들이 꽤 있어요. 전화면접 조사와 좀 달리. 그래서 이번에 초격전지 같은 경우는 ARS 조사가 약간 그 틀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아주 관심이 높은 사람만 응답하고 대부분 다 끊어버린다는 거죠. 피로도 때문에. 네, 피로도 때문에 그런 현상이 하나 있고 이명박 박근혜가 뛰는 걸 보면서 야, 뭐 저 감옥 3인방이 저렇게 나대지? 그러면 오히려 진보가 똘똘 뭉칠 건데 이렇게 생각은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보수 쪽에서는 그 신호를 똘똘 뭉쳐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가 결집하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예. 그래서 간절한 세력, 절박한 세력이 늘 선거 때 이기거든요. 간절함.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주진보 진영들이 좀 더 하루 남았지만 뛰어야 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우리가 어게인 2018년 지방선거 분위기 비슷한 거 아니냐. 대통령 지지율 좋고 정당 지지도 민주당이 압도하고 안정론이 견제론 압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비교를 해보자는 지표를 그 당시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네.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더 앞섰고요.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그때 격차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때가 더 커요? 더 컸습니다. 실제로 지금 내란 비교를 해보면. 이후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뭐 민주당 예를 들면 한 45, 국민의힘 뭐 30이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되게. 근데 그때는 더 벌어졌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들 그리고 그때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신나서 투표장에 갔었거든요. 그때 예. 이제 뭐 한반도 평화가 네. 구체적으로 좀 맞아요. 잘했었잖아요. 그때 분위기가. 정말 대단했었죠. 네, 분위기.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얼마나 잘하십니까? 네. 그 대통령 지지율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코스피도 뛰고 막 전반적으로 난리잖아 다 좋은데 지금.
지지자들의 절박감, 간절함이 그때만큼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감이 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적극적으로 뛰어야 합니다. 하루 남았는데 네. 정말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격전지가 꽤 늘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아. 와, 와, 내란이 나는 선거인데. 진짜 모르겠어요. 요새 뭐 이 관련해 가지고 더 몰입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간절하거든요. 저는. 예, 그렇죠. 절박하고 예. 간절하고 진짜 막 예. 혼자 있을 때도 예. 막 그러니까 이건 악몽이니까 음. 한동훈이 딱 당선 이게 음. 딱 나오는 거 생각하면 나 정말 미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동, 오세훈 막 이런 사람 진짜 이거, 이진숙 막 있잖아요. 확실 뭐 이런 거 떴다고 생각해봐. 김태규 막 이런 애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북갑은 분위기가 확실히 하정우가 역전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딱 붙어 있는데 아직은 딱 붙어 있는데 흐름상 넘어가는 흐름이다. 나쁘지. 아유, 그건 희망적입니다. 그거는 좀 희망적이야. 간절한 쪽이 이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예. 그만큼 제발. 지금 굉장히 접전이라는 거야. 정말 믿을 수 없지만 이해가 안 되네. 우리 대표님.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이제 플라톤의 이제 국가에 나오는 얘기를 언급하셨잖아요. 네. 원래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은 미국과 다르게 공직선거법 제 85조에 따라서 선거를 운동을 하지 못하는 네네. 것 때문에 네. 굉장히 우회적으로 예전에 고전에 있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우회적으로 한 거거든요. 뭘 우회해요? 그냥 뭐 당연한 얘기를 한 거지.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거. 이게 음. 플라톤이 한 얘기인데 아무튼 반대쪽에서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불쾌감이 있어가지고 뭐 보수 저질들 다 언론에서- 튀어나왔어요. 네, 다 튀어나왔죠. 그래서 아니 그들이 안 튀어나왔으면 그 사람들이 저질인지 아닌지 몰라. 모르지. 근데 본인이 씨, 우리 저질 얘기 왜 했어? 야 우리 저질 얘기 하지 말랬지. 본인들이 맞습니다. 얘기했어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강력한 메시지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한 거고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예전에 탄핵 당하셨을 때 노 대통령께서는 워낙 직설적이니까 그 2004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하고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그냥 아예 그냥 돌직구를 던지셨거든요. 이걸로 네. 이제 탄핵 소출을 당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만 네. 아무튼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은 다르지만 메시지는 결국 같은 겁니다. 투표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투표 동료야. 예, 투표 투표 동료. 동료. 근데 이 부분에서 왜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서셨을까? 투표 이걸 동료. 잘 봐야 하는데 투표 동료도 있지만 네. 이번 선거는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찬반 투표다라는 걸 명확히 보여준 거예요. 그 한마디에. 왜냐하면 아, 지금 후보들 오세훈이나 정원이나 인물 대결로 자꾸 보여지잖아요. 그게 아니다. 대통령이 일 잘했으면 민주당 찍어주세요. 라고 대통령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거 합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투표 참여 동료는 위법이 아니니까. 아니, 동료니까. 예,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뭐 지방선거는 그런 성격이 강하기도 하다면서요. 그럼요. 대통령 예. 중간평가 뭐 이재명 예. 정부 심판론 음. 국민의힘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오케이 어. 딱 친 겁니다. 그럼 근데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편향적이든 뭐든 다 떠나서 최소한 지금 1년 됐는데 심판할 건 없잖아. 심판해요. 아니 뭘 심판할 거야? 코스핀 만한 걸 심판할 거야? 너무 잘했지. 심판할 게 그렇죠. 없잖아. 힘을 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허니문 기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집권 1년 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전망적 투표라는 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리한데 예. 또 회고적 투표 뭔가 평가할 만한 게 사실 1년 만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수출 실적이 사상 최고죠. 그렇습니다.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와 그다음에 이거 사건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OECD 지금 1위라는 예. 일본 성장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1년 만에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쾌거입니다, 코스피는 쾌거. 뭐 이미 이제 9천이고 뭐 쾌거. 이러니까 전망적 투표에다가 회고적 투표까지 가능하게 되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보다는 지지율이 당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워낙 높았었고 네. 지금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 내실 있는 지지율이에요. 한 60% 정도 되지만 그때보다는 조금 낮지만 굉장히 탄탄한 지지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는 경제 민생을 잘해서 네. 대통령을 지지한다. 긍정평가 이유가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탄탄하다는 말이 맞는 거죠. 지지 강도가 센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저희가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정당 지지율은 저희가 발표를 할 수 없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언급을 해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저희가 매일 500명씩 지금 하고 있는데 아, 네네.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이 화잖아요. 근데 예. 어제가 지난주보다 한 5% 포인트 또 올랐어요. 와, 그래서 그래요? 중요한 오. 지표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사실 보수층이 막 결집해가지고 예.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보수층이 좀 표집이 더 되는 뭐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 이번 주 들어서 사전 투표하고 나서 월요일 날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리얼미터 기준에서 한 금요일보다 5%포인트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에 가까운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보층도 다시 좀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이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거, 이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네. 투표장으로 본투표에도 많이 나오실 것 같은 본투표가 진짜니까.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전화면접 조사를 해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상당히 그 성적표가 좋습니다. 아. ARS 조사에 비하면. 아, 그래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투표율이 높아지면 음. 민주당 후보들의 득표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높았잖아요. 예. 본투표도 높으면 물론 어떤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가냐가 관건이긴 네네. 합니다만 네. 지금 20, 30대 투표율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음. 그러면 40대 투표율이 늘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2022년 대선 때도 40대 투표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그때 아사스레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한테 졌던 거거든요. 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패배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 그래. 지금도 40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합니다. 40대가. 그래서 예. 40대가 50대의 투표율 정도만 되면 압승합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투표장에 많이 나가셔야 하고 얼마 전에 이재용 삼성회장이 사전투표를 사전투표 자신 있게 했잖아요. 맞아요. 부정선거라면서 사전투표하지 말라고 저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한 모습들을 보면 경제계 쪽에서도 코스피 올라가고 그럼. 경제 이 현 정부 당연하죠. 들어서 좋아졌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반영된 게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내가 거의 그 40대 대통령이었거든. 요새 조금 내가 인기가 많이 시들어가지고 아 이게 제가 좀 말빨이 안 먹히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네요. 이제 거의 50줄 아닙니까? 아 40대죠. 우리 40대의 힘, 50대의 힘 보여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야 세상이 네, 바뀝니다. 그렇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의 김부겸 후보가 김부겸. 아. 힘을 내고 있다. 힘을 내고 있어요. 어떻게 좀 이제 해봐. 발표는 못 하잖아요. 우리가 비공표 김부겸 좀 조사기 해봐. 아니니까. 김부겸 후보가 힘을 내고 있다는. 바꿔야죠. 네. 그러면은 투표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파급력이 큰 파장이 큰 그런 의미를 좀 짚어줄 만한 곳이 있다면 어떤 사실 부분들이요? 여러 곳이 있지만 일단 뭐 그 서울시장 선거 가장 크죠. 사실은. 서울시장이 제일 상징성이 커요, 제일 확실히. 크잖아요. 아. 또 어떻게 보면 오세훈이 차기 대선 후보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아이 뭘 듣기도 싫어. 차기 법원 나갈 뿐이에요. 네, 기소됐어요 지금. 그 서울시장 선거 무시 못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크구나. 한동훈 크지. 아, 그건 진짜 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산 평택을 북부. 그다음에 평택을. 전북. 전북. 왜냐하면 전북은 또 당권 투쟁과 그러니까 전북 안 돼. 네. 전북 왜? 나는 진짜 관심이 없거든요. 뭐 얘가 뭐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전북을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당권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이거는 전북은 그건 이제 그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경선을 치러서 당선이 됐거든요. 이원태. 예, 근데 이제 이원택 후보가 친천계 아니냐, 정청래 대표하고 가까운 거 아니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정치적으로는. 예. 근데 이제 그 김관영 후보가 돈봉투 때문에 예, 무소속 김관영. 제명 처리가 됐고 그 예. 제명 처리 과정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심야에 모여서 제가 듣기로는 만장일치에 가까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최고위원들 다 동의해서 왜냐하면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CCTV가. 네, CCTV 나왔고. 그러니까 바로 끊어낼 수밖에 없었고 민주당 왜냐하면 그거 안 끊어냈으면 계속 그 건 가지고 우려 먹었으면 다른 지역도 굉장히 경합지에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고뇌가 읽혀지죠 지도부가. 근데 그 행위를 김관영 입장에서는 이거 정청래가 나에게 저 정치 보복을 한 거다. 사실 뭐 이원택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끌어들였죠.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김관영이 복당을 했거든. 근데 그 복당 과정은 대사면의 특징이 있었거든. 대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인 건데 과연 돈봉투 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팔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은 넓게
그 어떻게 보면 선거에 유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인 건데 반성을 해야지. 그거를 대통령을 팔고 막 그러니까 대통령 교감하에 내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니까 예. 청와대가 입장을 냈죠. 그거 아니다. 예, 맞아요. 예. 대통령 팔지 마라. 불쾌하다. 이렇게 예. 선을 좀 그은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그거. 근데 그 전에 김관영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좀 앞서는 결과들이 좀 더 많았었어요. 근데 막판에 이제 ARS 조사하면 그렇게 나왔고 전화면접 조사하면 이현태 후보가 앞서는 조사가 또 한두 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예. 시속 게임을 벌렸는데 관건은 제가 볼 때는 전북 선거는 60대가 누구를 선택하냐 문제입니다. 40, 50대는 대개 보면 이현태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경향이 있었고 70대 이상의 어르신들 쪽에서는 김관영 전 지사죠 후보가 좀 앞서는 예. 경향이 있었거든요. 과연 60대가 어떤 선택을 하냐인데 지금 누가 봐도 거기도 딱 붙어 있어요. 1% 게임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왜 전당대회와 연결이 되냐고. 그거를 정청래 당대표가 연임 도전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전당대회 8월 달에 치러지면 그러면 정청래 당대표하고 자웅을 겨룰 뭐 김민석, 송영길 여러 뭐 분들이 이름이 나옵니다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뭔가 하는 건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 지지하는 세력들 일부가 김관영 지사를 지지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투쟁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여기서 그걸 겨뤄?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 힘을 합치하는데 또 송영길 후보가 김관영 후보 무소속 후보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민주당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무소속인데 그러니까 이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쐐기를 박았죠. 이해가 그리고 안 가네. 우상호 후보도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본인 선거나 잘해라. 이런 식으로 입장을 이해가 냈죠. 안 간다고. 그러니까 왜 이해가- 여기서 그 싸움이 붙냐고. 왜냐하면 한쪽은 민주당이고 한쪽은 무소속인데 네. 민주당 당권 투쟁이 벌어진다며. 근데 왜 여기서 그게 전선이 형성됐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거지. 왜 평택을과 전북 선거를 비교하면서 이쪽에서는 당성을 강조하면서 이쪽에 왜 또 무소속 후보를 편드냐. 그거 특이하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이거는 아무튼 뭐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네. 네. 그래서 아마 선거 끝나면 여러 가지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대표님이 주목하는 정치적으로 의미 있을 만한 곳 그러니까 있습니까? 이번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가 차기 대권주자들의 등용문 혹은 무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제 가령 부산 북갑에서는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 후보가 살아 돌아오느냐 아니면 죽느냐에 따라서 대권 보수주자 한 명의 이제 생존이 달려 있는 거고 평택을에서는 조국 후보가 이제 대권 주자로서 계속 활약할 수 있느냐가 이제 달려 있는 거고 대구에서는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시장이 되면 바로 대권 주자 부상합니까? 예, 반열에 오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부겸 좀 어떻게 좀 해봐요. 그렇게 그걸 평론하듯이 하지 말고 좀 해봐 김부겸 좀. 그다음에 경기도에 이제 추미애 후보 이제 추미애. 당선이 유력한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광역단체장이 되는 거고 당선이 되면 역시 경기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추미애 후보도 이제 대권 주자로 바로 이제 예. 등극을 하는 거죠. 그 외에 뭐 여러 이광재 후보라든지 여러 대권 주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광재 괜찮을까? 이광재 어떻으면 하나가? 뭐 하남도 지금은 여론조사상으로는 한 번도 괜찮아요? 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앞서 있어요. 이광재는 뭐 정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전재수 후보도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전재수 후보도 당선되면 대권 후보로 그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죠. 전재수. 예, 전재수 예, 아주 능력 있더라고요. 예, 이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재수. 예. 최우 앵커가 좋아하는 전재수. 내 통일교 의심했었거든. 내가 전재수 의심했었다고. 근데 그거 들으니까 재밌더라고. 거기 또 능력 있어. 해병대 출신이에요. 전재수 후보가 예, 해병대예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근무했었는데 청와대 때 참여정부 때. 우리 대표님도 해병대예요. 아니 해병대가 아니라 청와대 때 같이. 청와대군요. 일부러 약간 조금 이게 애매모호하게 해병대. 헷갈렸네. 그리고 전재수 후보는 전재수. 예. 어제 하정우 후보 그 유세 그 같이 마이크 해. 잡고 얘기한 거 저는 거기서 진짜 거기서 끝났지? 저는 하정우가 필요합니다. 와. 그거 좀 틀어. 진짜 박시영 너무 TV에서. 좋더라고. 오늘 8시 반인가 으라차차 마지막 유세를 전재수 후보가 하정우 같이 합니다. 너무 부산 좋더라고. 국가배시. 네. 제발. 으라차차.